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나이가 50이 되는 남자입니다. 어제 우리 어머니의 생신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생신이 되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잊을 수 없는 그날이 다시 떠오르며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세상에 얼마나 선한 사람들이 많은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그날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다 이곳 토박이셨습니다. 집에서는 잘 살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시며 차근히 진급을 하시고 어머니는 미용실을 운영하시며 행복하게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사랑 표현이 넘치는 분들이셨어요. 두 분 다 제게 많은 사랑을 주십니다. 외동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외롭다는 느낌을 모르고 풍부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외할머니 집이 가까워서 어머니와 함께 할머니 집에 자주 놀러 다니며 아버지와 아버지의 친구들과 함께 배를 타고 낚시도 가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보내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8살까지 그랬었습니다. 8살이 되자 그런 행복은 끝이 났습니다. 국민학교에 들어가고 어머니가 경찰서에 계시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할머니 댁에서 놀다가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고 놀랍게도 둘 다 경찰서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손님의 머리를 자르던 중 접시로 인해 손님의 목덜미에 상처를 입혔나 봐요. 그 일로 손님이 고소를 제기했고요. 평소 미용실을 자주 이용하던 어머니와는 친한 아주입니다. 한두 번 이런 일이 있어야지. 요새 이상하다고 하니까 동네에서 요즘 여기 미용사 기술이 별로라는 소문이 자자해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손목이 좀 아파서 맨날 이 손목 타령만 하는데 손목이 아프면 병원에 가던지 미용실을 그만두던지 해야지. 사람이 먹여 살려야 한다. 응, 야단이 나도 제대로 받았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죄송하다고만 하셨고 할머니도 빨리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경찰관 아저씨들도요.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사고였기 때문에 병원비 정도만 받는 것이 어떨까요? 그 아주머니를 달래셨죠. 그러나 사실 그 아주머니가 화난 것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어머니가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었거든요. 손이 잘못 움직여서 긴 머리를 젊은 여자 머리 한 움큼을 턱 밑까지 자른 적도 있었고 염색약을 바르다가 또 손이 삐끗하여 손님의 한쪽 뺨에 염색약을 묻힌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실수가 드러나자 손님이 화를 내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피까지 나오게 되어서 이건 정말 큰일이 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경찰관들이 겨우 아주머니를 진정시킨 후 병원비를 청구할 테니 기다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떠나셨을 때 할머니와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터덜거리며 걸어가던 길은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병원에 좀 가보자고 해서 너 요즘 계속 손과 팔이 아프다 하잖아. 내 엄마도 얼마 전에 한번 가보려고 해서 어머니는 며칠 후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버지와 함께 큰 병원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루게릭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운동신경세포가 파괴되어 몸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말도 거의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 병이 아버님과 어머니를 떠나게 했는데 아버님은 루게릭병에 대해 잘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지 계속해서 찾아다니셨고 어머니는 매일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거의 할머니 댁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루게릭병에는 약도 없습니다. 치료도 없습니다. 그저 수명을 조금이나마 연장해주는 약물을 맞거나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준비하라는 그 말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그 말은 우리 가족을 좌절하게 충분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는 살아보려 애써보다가 하루는 그냥 죽고 싶다 울부짖다가 또 하루는 노력하다 무너지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시기에 관심과 사랑이 많이 필요한 8살 어린이에게 어머니의 그 모습은 그저 버겁기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 나 또한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정서가 굉장히 불안했던 아이였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다리를 떨면서 손톱을 물어뜯는 등의 습관이 참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증세가 심해질수록 제 불안도 심해졌습니다. 오른팔이 아프셨던 어머니는 젓가락질을 못할 만큼 팔과 손을 사용할 수 없으시고
말도 점점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걷지도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루게릭병 판정을 받은 후 3년 뒤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는 할머니 댁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아버지도 함께 계셨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정말 많이 힘드셨습니다. 할머니는 제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 쟤를 데려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3개월 뒤에 아버지는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을 잃었고 많이 불안해했던 마음은 할머니와 함께 지내며 점차 나아졌습니다. 어릴 때는 그 슬픔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많이 힘들었던 적도 있었지만 운다고 해서 부모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너무 빨리 성숙해져 버렸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맨날 다리를 떼는 아이로서 수업 시간에 혼자 돌아다니는 아이였지만 중학생이 되면서는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3년 내내 인기 투표로 반장을 계속해서 맡았던 정도입니다. 부모님이 없었지만 어릴 적 받았던 부모님의 사랑과 할머니의 정성으로 인해 나는 사랑이 가득했고 그 사랑을 남들과 나눌 줄 아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친구가 많았던 저는 부모님 없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친구들과 사귀며 위안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부모님과 같은 존재인 할머니가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아마 할머니는 저를 키우시면서 상당히 고생하셨을 겁니다. 사실 자녀 한 명 키우는 것만으로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할머니는 그때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작은 문방구를 운영하셨습니다. 그 문방구는 일반 학교 앞에 있는 작은 가게였고 도화지 50장, 지우개 200원과 같은 것들을 판매하며 생계를 이뤄야 했을 것입니다. 혼자 사는 건 엄청나게 힘든데 제가 함께 있었기에 더 나아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돈 문제로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거라 추측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더불어 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에는 친구들과 함께 학원에 다녀보고 싶었어서 상담을 받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 할머니가 바빠서 못 오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비싼지 알려주세요 하니까 정말 비싸다는 것을 깜짝 놀라 학원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학원에 가고 싶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상호야, 우리 오락실에 가자. 나는 지난 주말에 사촌 형들과 함께 갔다 왔는데 정말 재미있었어. 내가 게임 실력을 보여줄게. 가자. 중학생 때부터는 친구들이 오락실과 같은 곳을 자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보고 싶었지만 가면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을 핑계로 바쁘다는 척하면서 가지 않았습니다. 가끔 쫓아가서는 벌벌 떨며 동전을 넣고 게임을 한판 했습니다. 어린 시절 거의 모든 시간을 애들이 하는 것만 구경하며 지냈습니다. 준비물을 사는 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죠. 그 이유는 할머니께서 문방구를 운영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준비물은 문방구에서 구입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할머니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나 때문에 힘들어 하실까봐 걱정이었거든요. 제가 싫어지는 바람에는 힘들어 하시는 할머니가 사랑을 주시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싫어지면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문방구를 기준으로 오른편으로 가면 초등학교, 중앙으로 가면 중학교, 왼쪽으로 올라가면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 동네에 계속 살던 친구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그쪽으로 가니까 거의 12년 동안 같은 문방구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 중에도 학창시절에 우리 할머니 문방구 단골이셨던 분도 계셨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심지어 방학에도 할머니의 문방구는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일명 문방구 할머니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방구집 손자였어요. 저도 할머니와 함께 동네에서 꽤나 유명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할머니가 아프기 시작하셨을 때부터 친구들, 나 선생님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까지 다 할머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자, 얘들아, 1교시부터 미술인이 좋지. 다들 준비물 가져왔니? 아, 참, 상호야, 할머니 괜찮으시니? 어제도 문방구 안 열었다고 친구들이 그러더라. 아빠, 오늘도 문방구 문을 닫으셨어요. 기침을 많이 하셔서 할머니가 그때 기침도 많이 하시고 식사도 잘 못하실 정도로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문방구 문을 닫는 날이 갈수록 많아졌는데 그런 날이면 학교 아이들이 준비물을 못 사서 선생님들에게 혼나기 바빴습니다. 제 문방구가 문을 닫으면 멀리 있는 큰 문방구까지 가야 했거든요. 다른 반 친구들까지도 저에게 찾아와서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했다고 했어요. 야 상우야, 나 오늘 각도기를 못 사서 수학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어. 창호야, 혹시 할머니 내일도 문을 안 여시나 봐. 나 며칠째 샤프심하고 지우개도 못 사고 있어. 큰일이네. 상호야, 우리 곧 체육대회라는 거 알지? 하드보드즈랑 코팅즈는 너희들 문방구에서 제일 싸다고 하던데 어떡하죠? 친구들의 한탄을 듣고 있자니 고민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그냥 나만 문방구를 지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까지만 지키고 있다가 문을 닫고 나도 학교에 가면 되니까 학교가 끝난 후에도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으니 다시 문방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도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고 나는 할머니 대신해서 돈을 벌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문방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항상 학교 지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맨날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등교 시간이 다 됐는데 설레벌떡 문방구에 뛰어들어와서 준비물을 사러 오는 친구들이에요. 야, 상호야, 도화지 8절 얼른 가져와. 야, 너 이제야 오면 어떡해? 미안, 나 오늘 준비물 안 샀어. 가면 미술 선생님한테 진짜 죽어. 빨리 가자, 빨리, 뛰어. 그래서 항상 학교에 지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한 번도 지각이나 결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친구가 지각을 밥 먹는 것처럼 하니 선생님들이 처음에 사춘기념일 혼냈는데 나중에 사정을 알게 되신 후로는 다 이해해 주시고 화도 안 내셨어요. 우리 문방구 사장님, 오늘도 늦으셨네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아침부터 돈 버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빨리 앉으세요.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제가 살던 집이 문방구 바로 뒷골목에 있었어요. 초등학교는 문방구 오른편에 있거나 중학교는 문방구 앞에 위치한 곳이었는데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당연히 문방구 왼편에 있는 학교로 가야 했죠. 고등학생이 되어도 제 삶은 변함이 없었어요. 여전히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서 문방구로 나갔고 학교에서는 가장 늦게 도착했죠. 중학교 때 함께 다녔던 친구들이 대부분 같은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사정을 모두가 알게 된 거죠. 고등학교에 처음 다니는 첫 날이었습니다. 매년 3월 2일이면 베테랑이던 할머니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바쁘셨습니다. 방학 동안 폐기물을 준비하고 못했던 일을 하는 애들이 그날 전부 모이면 문방구의 대목처럼 대목이 될 수 있는 그날을 혼자 감당하려니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정신없이 몰려드는 손님들을 상대하고 학교로 달렸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니 아침에 문방구에서 저를 보고 간 친구들이 웃으면서 반겨주었습니다. 어이, 문방구 사장님 이제 오시네? 상호야, 엄청 바빠 보이던데 괜찮냐? 야야, 담임 선생님 완전 화났어. 그때였습니다. 칠판에 이름을 적으시던 여자 선생님이 뒤를 돌아보시고 저를 보고는 기다란 막대기로 교탁을 내리쳤습니다. 너, 뭐야? 입학식부터 늦는 놈이 어딨어? 죄송합니다. 살랑살랑 들어와서는 그게 죄송한 태도야? 너 김상우 맞지? 네, 맞습니다. 얼른 자리에 앉아. 너희 아직 중학생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희 이제 고등학생이야? 곧 있으면 입시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생이라고. 정신 똑바로 차려. 조금 억울했지만 늦었고 문방구를 지키지 않아서 지각한 것도 사실이니까 내일부터는 조심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뭔가 오해를 해도 단단히 오해를 한다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고뭉치 문제아로 쟤를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학교에 자꾸 늦어서 친구들이 문방구 사장님이니 장사는 잘했느냐 하니까 제가 못된 짓을 하는 학생으로 착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유독 나에게만 무섭게 대하셨습니다. 한 번은 담임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호야,
나 지우개 없는데 지우개 새 거 있냐? 내가 이따가 돈 줄게. 나 가방에 있어. 자, 여기 있어. 야, 상호야, 너 볼펜도 새 거 있어? 빨간색, 파란색 다 나오는 거? 잠깐만. 있다. 이거 가져가고 쉬는 시간에 던져. 혹시나 아침에 문방구에 못 가서 필요한 걸 못 산 친구들이 있을까봐 연필이나 지우개, 공책, 이런 거 몇 개 가져갔던 기억이 있어요. 가방에 개씩 넣고 다니는 거였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급할 때 내게 살 수 있었고, 그것은 좋았으며, 나 자신도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때는 친구들에게 학용품을 주는 시기였었습니다. 김상우가 너끼리 보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을 따라갔습니다. 앉아서 김상우에게 너 왜 이러는 거야? 맨날 지각하며 둘러보여서 들어오지 않아? 라고 했더니 친구들도 내가 착각하는 걸 알아채고 있더군. 너한테 사장님이니 얼마나 벌었느냐고 물어보더라. 그건 무슨 소리야? 아침마다 아이들 돈을 빼앗는다든가 하는 건 아니니까? 학교 안에서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선생님도 참았었어. 그러나 오늘은 너무 심했어. 너 그 많은 학용품들은 어디서 얻은 거야? 어디서 훔친 거지? 아이들한테 비싼 것을 팔려고? 돈을 받아 파는 거지 김상우. 당신 진짜 나쁜 놈이네요. 안 되겠다는 건데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설명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먼저 아침에 늦는 이유는요. 문방구에서 일하다가 와서 그래요. 문방구. 어느 문방구요? 아르바이트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할머니 문방구예요. 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문방구 운영을 못하고 계신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 문방구가 문을 닫으면 우리 학교와 옆에 있는 중학교, 그리고 그 밑에 초등학교까지 모두 나가야 해서 그래서 저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할머니를 대신해서 등교 전과 방과 후에 문방구를 서포트해주고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늦는데 죄송합니다. 학용품도 다 문방구에서 가져온 것이고 혹시나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휴대하는 거예요. 비싸게 받지 않고 문방구에서 받는 값과 똑같이 받어요. 혹시 다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문방구에서 번 돈은 제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장부에 기록해두고 할머니께 드려요. 제가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의 얼굴이 점점 빨개지더니 얘기를 다 마친 후에는 선생님의 귀까지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끝냈음에도 선생님은 입을 손으로 가리고 제게만 응시하고 계셨다고요. 그때 정시에 수업을 시작하겠다는 종이 올라갔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 가봐도 될까요? 체육 시간인데 체육복을 입지 못해 선생님은 여전히 새빨간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는 꾸벅 인사를 하고 교실로 갔습니다. 뭔가 재밌었습니다. 선생님이 왜 유독 나에게만 무섭게 대하는지 의심했는데 그것이 오해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면서도 재미있었습니다. 선생님의 눈에 나는 애들의 돈을 빼앗는 나쁜 아이로 보였다니 정말 웃긴 오해였어요. 그래도 오해가 해소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학교를 끝내고 문방구를 지켰습니다. 고등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보다 늦게 끝나기 때문에 방과 후에는 오늘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집에 있던 초등학생들이 준비물을 사러 오기도 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녁 시간이 지나 8시가 되어서야 저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날도 야자하다가 쉬는 시간에 필기하고 나온 고등학생들도 모두 들어갔고 이제 문을 닫고 집에 가는 참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었는데 담임 선생님은 학교 뒷문에서 한참 나가야 하는 빵집에서 빵을 한가득 사오셨습니다. 저는 선생님과 나란히 문방구 한쪽에 앉아 선생님이 사다 주신 빵을 먹었습니다. 속에 크림이 가득한 매우 맛있는 빵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상우야. 왜 그러세요? 선생님께 오해를 끼쳤나 봐. 괜찮아요. 선생님께서 나이가 많으시고 늦게 대학에 진학하셨거든요. 그래서 임용 씨도 늦게 입학하셨고 선생님도 늦게 되셨어요.
여기 몇 년 전에 와서 처음으로 학교를 다니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여과해보면 힘들 거라고 해서 좀 부담스러웠나 봐. 그래서 조금 더 거리를 두어야겠다고 생각도 했고 너의 인상도 좋고 성격도 시원시원해 보여서 당연히 안 물러나겠나 싶었어. 하지만 너무 자주 지각하고 그래서 조금 아쉬웠어. 내가 크게 오해했나 봐. 미안해, 상우야. 선생님께 진심으로 사과할게. 아니요. 저도 생각해봤는데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했어요. 저도 지각 안 하도록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니야. 죄송하긴 이런 사정이 있는 줄 알았으면 혼 안 냈을 거야. 그런데 할머니는 많이 편찮으신 거니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신 거지요. 제가 초등학생 때 할머니는 점점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밥도 거의 못 드셔서 살도 많이 빠지셨고 날이 갈수록 기침도 심해지셔요. 그렇구나. 병원에서는 뭐 입원하시거나 수술하셔야 하는 것 아니고 폐렴이라고 하더라고요. 약 드시고 있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 선생님 도움 필요하면 주저하지 않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신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직접 사과하러 오신 선생님의 마음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선생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제 열정적인 공부 태도를 인지하고 학원에 다니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참고서 몇 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상호야, 문방구에는 복사기가 없어. 작년에 모의고사를 풀어봤어? 필요하면 선생님이 복사해 줄게. 아, 이전에 오히려 선생님이 빵을 사주셨었네요. 할머니는요? 빵을 드셨나요? 사갈까 고민하다가 빵을 샀다는 거죠. 이번 국어 수행평가는 준비 다 했나요? 다음 주까지 제출해야 하니까 까먹지 말고 2학년 때는 과정해야 하는데 생각해봤어요. 고민되면 이번 중간고사 끝나고 선생님과 같이 상의해보자. 오늘 학교 끝나고 비 온다던데 우산 가져왔나요? 선생님은 정말 엄청 챙겨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정말 미안하신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도 꾸준히 챙겨주시는 모습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나 그 관심이 너무 좋았습니다. 항상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고팠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주시는 그 따뜻한 사랑이 저에게 행복했어요. 종종 선생님을 찾아가 면담을 했는데 그 과정은 마치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에게 가서 말하는 아이처럼 느껴졌어요. 가끔은 학업 스트레스를 토로하기도 하고 진로 고민을 나누기도 했어요. 또한 문방구에 관한 얘기나 할머니에 관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선생님이 왜 선생님이 되셨는지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선생님은 대학에 늦게 진학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집이 어려웠기에 오빠들이 대학을 갈 수 없었고 그 중에서도 셋째 오빠는 공부를 할 여건이 안 되어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기술을 알려주실 거라 해서 안 갔었고 막내이자 여자였던 나는 찬밥을 신세였었지. 그래서 그냥 졸업하고 공장 다니면서 일하고 그 돈으로 오빠도 결혼시켜 주었지. 그러더니 어느 날 선생님도 만나 결혼을 해서 남편이 되더라고 하면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라 하더라고. 그래서 뜻밖의 대학에 들어가고 공부해 고시를 준비하게 되는 거지. 우와,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응원해주신 사범님도 멋지시고요. 그런데 왜 선생님으로 이루고 싶었는지요? 선생님은 어린이를 참 좋아하시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면 대화가 좀 잘 통해야 재밌을 것 같아서요. 고등학교 다녀왔어요. 그러시군요. 그럼 선생님 자녀들은 어떻게 되셨나요? 선생님의 아이들이라니 공부도 잘하겠죠. 선생님이요. 자녀가 없어서요. 왜요? 죄송합니다. 죄송해할 필요 없어요. 병원에 가보니 그럴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있었죠. 결혼한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남편과 둘이서 있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재밌어요. 선생님께서. 결혼 후에 곧바로 아이를 낳았으면 너희만큼 자녀가 있었겠죠.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생각해보니 선생님께서 가끔 수업 시간에 여행을 다녀오신 것이나 일상 이야기를 할 때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하셨었죠. 그래서 자녀들이 이미 크신 거겠죠. 이제 같이 여행 안 다니시나 다들 결혼하셨나 생각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군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에게 애정을 많이 쏟으시는구나 이해해요. 선생님은 수업도 엄청 재밌게 하시고 성격도 좋으시며 목소리도 크고 호탕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우리 반뿐만 아니라 다른 반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최고였답니다. 우리 반에서 국어를 좋아하지 않던 학생들이 많았는데 선생님 덕분에 국어를 좋아하게 되었고 우리 반은 1학년 첫 시험 때 2등을 차지했지요. 선생님이 수업을 더 즐겁게 해주시고 좋은 에너지를 주셔서 학급 분위기가 좋아지며 함께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 학기에는 시험을 2번 다 1학년 전체에서 최고점을 받았답니다. 1등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저희에게 애정을 주시는 만큼 저희도 선생님에 대한 애정이 아주 큽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면서 날씨가 추워져 할머니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끝을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듣고 나니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학교, 문방구, 집, 길 어디에서든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아가 되면 집은 어떻게 되는 걸까? 수도요금, 전기세 등을 어떻게 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방구도 팔아야 해야 할까요? 학교는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막막한 미래에 대한 걱정은 끝이 없었습니다. 상호야, 몇 번이나 불러도 대답이 없는데 왜일까요? 아들들이 국어 쪽지 시험이 있는 걸 다음 시간에 전해 달라고 하네요. 아,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한참 동안 복도에서 담임 선생님께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했고 제 막막한 마음도 털어놓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으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선생님이라면 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제 얘기를 다 들어주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호야. 만약 가능하시다면 선생님께서 할머님을 만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알겠다고 했고 선생님은 그 주말에 우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은 처음으로 제 문방구를 찾아와 주실 때 사온 빵을 다시 많이 사오셨습니다. 추가로 다른 한 손엔 푸짐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오셨습니다. 선생님께서 할머니와 둘만의 대화가 필요하시다며 제게 좀 자리를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집은 좁고 쓸만한 자리가 없어 문방구로 가 있었습니다. 약 2시간 정도가 지난 후 선생님이 문방구로 오셨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긴장한 모습이셨습니다. 상호야, 선생님과 얘기 좀 할까? 라고 하셨지만 선생님은 잠시 입을 꼭 다물고 계셨습니다. 땅을 받고 그 다음으로 문방구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둘러본 후 반복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궁금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상호야, 혹시 선생님과 함께 살 생각은 없는지 궁금한 게 있어. 네, 그런 질문에 당황스러워했겠지. 그런데 선생님은 처음으로 너와 함께 문방구에서 대화를 나눈 그때부터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 단지 상호, 내가 안쓰러워 딱해서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참 성실하고 바람직하며 예의 바르고 사교성도 좋고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이랑 대화도 잘 통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하게 되었어. 방금 할머니와도 이야기를 나눠봤어. 입양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할머니께서 오시셔서 너무너무 서러우셨어요. 이제야 편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상호,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아무데도 보내지 않겠다고 했어요. 우리 상우 할머니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세상에 하나뿐인 할머니라고 하셨어요. 가족이라면서 상호가 원하는 게 아니면 어떻게 해도 해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너를 거둬주겠다는 생각은 절대 아니야. 내가 내 가족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목구멍에 뭔가 걸린 기분이 들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제 감정이 뭐였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저 눈물만 줄줄 흘렀어요.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 후련한 마음도 있었어요. 슬픈 마음도 있었고, 그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러 감정이 엉켜서 뜨거운 눈물만 흘렸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기다리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입양을 하기까지 여러 절차가 필요하니 할머니께 먼저 말씀드린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방구를 나가셨습니다. 눈물을 질질 흘리며 집에 돌아가니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몸이 심하게 안 좋으셔서 거의 누워만 계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거실 벽에 기대어 앉아서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할머니, 우리 상어 선생님을 만났었어요? 할머니는 힘겨운 목소리를 내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입가엔 미소가 번지고 계셨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할머니는 그런 표정으로 나를 보셨습니다. 제가 사랑스러워 죽겠다는 반짝이는 눈과 입가의 미소는 언제 보아도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한 이야기나 제 생각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 지내라, 우리 상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추운 겨울이 시작되던 날, 할머니는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할머니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러신 적이 있으셨다. 가족 없이 장례식장으로 향할 때 외롭겠다고 하셨지만 제게 잘 지켜달라고 부탁하셨죠. 그러나 할머니의 예상은 틀렸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동네 주민들, 상인들, 인근 학교의 학생들, 제 친구들, 학교 선생님들까지도요. 할머니는 외롭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30년 넘게 문방구를 운영하시면서 만나신 모든 손님들을 다 만나고 가셨을 테니까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선생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남편분도 선생님만큼이나 좋은 분이셨습니다. 두 분 모두 제 존중해 주셨고 저랑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할머니와의 마지막을 확실히 하고 싶었어요. 그 마지막은 바로 문방구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문방구에 있는 모든 학용품을 모았고 우리 가게에 많이 오는 초등학교의 아이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많은 분들의 추억 속에 남아있던 문방구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해온 오랜 세월에 책 속에 부모님이 생기는 것이 너무 어색했어요. 함께 식사하는 모습도 어색했고 깔끔한 방에서 홀로 있기도 어색했고 TV를 보며 과일을 먹는 주말도 어색했어요. 나들이는 조금 어색하기도 했지만 어색한 만큼 좋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생님과 선생님 남편분은 한 번도 책임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라고 시키지 않았고 엄마 아빠라고 불러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욱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선생님과 선생님 남편분을 엄마와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에 비해 작은 일이었지만 처음 그렇게 부르는 날 두 분은 기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어머니처럼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삼수를 이수하여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보고 31세 나이에 어머니처럼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일이죠. 우리 상호.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어머니는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때까지는 함께 학교에 다니세요. 같은 학교에서 일하진 않았지만 매일 아침 어머니를 학교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맨발로 학교로 데려다주고 출근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니 그저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 후 정년을 맞이하고 퇴직하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을 걱정하거나 생각하실 필요 없이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노시길 바랍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꾸준했어요. 재미있고 인기 있는 선생님이었지만
학생들을 생각하며 고생하셨어야 했죠. 지금은 모두 잊고 쉬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도 어머니가 퇴직하시기 1년 전에 자신이 다닌 회사에서 퇴직하셨기 때문에 둘 다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제게 가족으로 영입해 주신 후로부터 계속해서 함께 여행을 하셨으니 두 분이 함께 여행하시는 건 10년 만이었어요. 부산으로 가시나요? 우와, 기차로 가신다니요. 네, 아버지는 기차를 타는 걸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이제는 장거리 운전은 꿈도 못 꾸시게 됐겠죠.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도착하면 전화해 주세요. 그래, 그래, 다녀올게, 상호야. 토요일 아침 두 분은 떠났어요. 기차를 타면 부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부산에 가면 어머니가 좋아하는 회를 많이 드시겠죠. 배도 타고 오시려나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집 전화가 울렸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떠난 지 1시간도 채 안 돼서 그 말이에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진미린 식당 맞나요? 네, 맞는데요. 고급 대원입니다. 지금 진미린 씨, 박종식 씨가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병원 위치를 알려드릴까요? 머리가 멍해졌어요. 방금까지 신나게 웃으며 떠나셨던 두 분이 응급실에 가고 있다는 거 잘못된 게 아니죠? 걸려온 전화가 아닐까 의심했어요. 구급대원 뒤에 어수선한 목소리가 제 뒤에 들려왔어요. 무슨 기계음도 들렸고 다급한 목소리도 들었어요. 저는 곧장 병원으로 갔어요.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선 응급실을 헤집고 다녔어요. 상호야,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링거줄을 꽂고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어머니는 피가 나는 이마를 쓰다듬으며 지지키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눈물과 땀과 피로 얼룩져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몰라, 모르겠어요. 상호야, 엄마 방금. 깨어나자마자 아버지를 찾아보았어요. 급히 간호사에게 아버지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응급실 반대쪽을 향해 쳐다봤습니다. 그곳에는 매우 급박해 보이는 생사를 오가는 것 같은 환자가 누워 있었고 의사 둘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으며 정신이 없어 보이는 간호사 4명이 그 옆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거기로 다가가 본 결과 첫 월급을 받아 어머니와 함께 구매한 등산화가 보였습니다. 그 위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익숙한 남방과 희끗희끗한 흰 머리칼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앉았고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응급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겨우 생명의 위기를 넘긴 아버지는 응급수술실로 옮겨져 수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사고 후 움직이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겨우 말씀하시고 고개도 못 돌리고 눈알만 움직이며 세상을 바라보게 되셨습니다. 택시를 타고 기차역에 가던 중 앞에 있는 트럭에 쌓여있던 공사 장비들이 쏟아졌고 그렇게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즉사했고 아버지는 심한 외상과 뇌를 다치셨으며 어머니는 천만다행으로 이마가 조금 상처났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순간 아버지는 어머니를 꼭 안아 보호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때 자신이 살았다며 아버지를 보며 이기적이지 못한 바보라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퇴직 후 노후를 맞이한 아버지를 돌보려던 어머니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어머니가 간병해 주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피부가 올곧어지기를 막기 위해 어머니는 아버지의 몸을 소중히 다듬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대소변을 도와주고 응답이 없는 상태인 아버지에게 혼자서 대화를 이어가면서 딱딱한 병원 침대에서 숨을 거두어 버린 후 우리 어머니는 정말로 힘들게 하며 그동안 노후를 보내셨습니다. 아버지는 10년 동안 채소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는 채로 지내다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모두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간병인 하나 없이 10년 동안 아버지를 돌봤다면서 모두 해냈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 거친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어머니가 행복하게 생기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세요. 어머니를 어딘가 여행 보내드릴까 하는 제 아내와 상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정말 불공평한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께서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도 폐암 말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에 원망스럽습니다. 왜 착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제 가족과 함께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남은 시간을 항암 치료에 전념하시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픈 뒤에 예전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의 이야기라고요. 그때 그분께 그리운 마음이 들었어요. 학생들에게 사랑으로 자신도 기쁨을 찾고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때때로 그때 그 학생들이 그분을 그리워했다고도 하셨죠. 그러던 중 어느 날 고등학교 시절의 동창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저는 어머니의 근황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친구 역시 어머니 덕분에 공부에 흥미를 붙이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에 더욱 충격을 받았죠. 세상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미 없는 한탄만 하다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 2달이 지난 어느 날 그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창호야, 집에 있니? 일요일이잖아. 출근 안 하고 집에 있어? 무슨 일 있는지 이런 거 어머니는 집에 계시고 그렇지. 어머니도 계시지? 왜 인마 아닌데 이따 다시 전화할게. 그랬더니 전화가 끊겼어. 싱거운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30분 뒤에 전화가 왔어요. 왜 자꾸 전화해? 무슨 일 있는지? 상호야, 어머니 모시고 잠깐 나와봐. 우리 집은 어머니랑 아버지랑 나만 있었어. 입양받기 전부터 함께 살던 단독주택이야. 주변에 집도 많지 않고 동네도 정말 조용해. 그런데 조용히 조용한 동네가 북적북적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름대로 어머니 모실 겸 밖으로 나갔어. 참나, 살다 이런 건 처음이었어. 집 앞에는 사람들이 한가득 모여 있었어. 있더라도 안 세워봐도 100명은 되어버렸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그런데 옆에 계신 어머니가 휘청하시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시는 것 같네요. 얼른 부축해드리면서 보니 어머니 눈에 눈물이 가득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라며 몇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얼굴이 익숙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학교에서 본 것 같기도 했어요. 문방구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보여주신 다른 학교 사진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날 우리 집에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어머니가 가르친 학생들이었습니다. 제가 동창에게 얘기를 전한 것이 동창이 다른 친구들에게 전해져서 그 전에 계셨던 학교에도 소문이 퍼지고 우리 학교 다음으로 가셨던 학교, 또 마지막으로 계셨던 학교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밴드에 있잖아요. 모임 공지사항 같은 것을 올릴 때 사용하는 곳이라 소문들이 사람들이 동창 밴드에 많이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아프시니 만나러 가보자고 해서 그 의견을 제 동창이 모았고 날을 결정하여 모두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을 앞두고 있는 주말 아침에 모두 찾아왔었죠. 어머니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세월이 흐르더라도 여전히 학생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동창 친구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러자 친구는 선생님께서 너무 좋은 분이셔서 모두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 다른 지방에 살던 사람들도 많아서 선생님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당연히 달려와야겠지. 선생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을 갚아야겠어 라고 말했어요. 이게 많지는 않겠지만 여기 모인 사람들끼리 각자 조금씩 모아서 선생님 치료비에 보태주고 선생님께서 외롭지 않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해 라고 상호가 말했어요. 친구는 두툼한 봉투를 3개나 내밀었지만 저는 친구가 내밀 봉투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거절할 자격이 없었거든요. 이것은 저희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어머니만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기부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그런 큰 결심을 하고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말기 암 수술조차 받지 못하신 고통스런 항암 치료만 받은 우리 어머니. 의사가 1년도 버티기 어렵다고 했던 우리 어머니는 지금 정말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전히 가르치던 학생들을 기억하면서 매일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의사가 말한 대로 이건 기적이야 라고 해요. 저도 이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우리 어머니께서 이루어내신 것이며 앞으로도 어머니께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지내도록 모시고 잘 살겠습니다.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